오늘 토론회 사전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현정 총괄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위 신뢰 회복을 위한 법 집행 체계 개혁과제 토론회는 경제 민주화 그리고 민생 살리기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 집행 체계 개혁과제 토론을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이 토론회에 앞서서 9월 14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이제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아마 국회 토론회에서 행정기관의 수장께서 그 토론회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토론을 같이 해주신 경우는 아마 굉장히 역사상 드문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토론을 좀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과거의 좀 어떤 소극적인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인 그 부분과 앞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내용들이 그날도 토론이 있었지만은 공정위의 어떤 그 내부 행정 개혁,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정거래 행정의 집행 체계의 제도 개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주로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그 집행 체계 TF를 만들고 여러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집행 체계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에도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그런 성과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길 이제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든가 불공정행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이나 서구 유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의 어떤 집단 소송이나 그런 그 법원에 있어서의 어떤 사법적 구제 절차 등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집단 소송 제도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그런 불공정 문제나 경제력 집중 문제들을 그런 적극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상당히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을 통해서의 문제 극복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민적으로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민사적인 구제 절차 또 행정적인 개혁, 그다음 형사적인 절차까지가 이제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징발적 손해배상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에 있어서의 감시 기능의 강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법제도 그 개혁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으로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체계에 관한 그런 논의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토론은 먼저 이동우 변호사님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렇게 주로 소개하고 그 쟁점들이 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부분을 반해서 이제 우리 사회 각 그 부분들을 좀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 올해 인권국장들 하셨고 변협 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오용중 변호사님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토론할 때 전경련이 주로 나왔었는데 전경련이 그동안 이제 너무 국정농단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전경련보다는 전체 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로 이렇게 논의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도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체계 개혁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어서 경기도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히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는 가맹점, 대리점 이런 하도급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들을 요구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나오셨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종합적인 책임들을 맡고 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부분에 있어서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플로어에도 뭐 가맹점, 대리점 뭐 여러 영역에서 이제 이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피해 구제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각자 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할 거는 많은데 12시 전에 끝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 원활하시려면 이제 발제자가 과감하게 발제 시간을 이제 줄여 주시고 뒷부분에 한번 토론이 종합적인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때 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토론자들도 한 2번 정도 토론하신다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초반에 많이 토론을 다 이렇게 완결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발제를 맡아주신 이동우 변호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하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남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좀 소극적인 행정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법 집행 체계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 뭐 소위 말한 가불관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서 이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수정권 기간 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김상현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새롭게 좀 변모하려고 한다라고 다들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위원장님의 의지와 조금은 다르게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현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경우에서도 심의 절차 종료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심사 절차 종료, 심의 절차 종료 이 제도는 제가 뭐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나가거나 의사가 수술하다가 중간에 뭐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인데, 이것이 위원장님이 새롭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대표되는 것은 이 심의 절차 종료, 심사 절차 종료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예이긴 하지만, 이런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장님의 의지와 별도로 정말로 우리 공정위가 바뀔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계속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과연 공정위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할 때 무엇을 으로 해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냐, 이런 자리의 성격도 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더 나아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 법 시스템 체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겠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제공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료집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공정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공정위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너무 많은 역할, 너무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뭐 공정위가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라는 비판과는 또 별개로 적절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런 논의는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대다수의 어떤 학계나 시민사회 그리고 뭐 국회 내에서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행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사, 형사, 행정 이 세 가지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뭐 권한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분담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공정거래 집행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자료집에 보신 것처럼 먼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집단소송법이랑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나 이제 활성화입니다. 일부분 좀 도입이 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논의가 좀 주되게 돼서, 이 논의는 개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의 해결을 통해서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보자, 그런 좀 논의의 기조가 깔려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 집단 자치를 통해서 즉 힘의 균형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 어떤 문화나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보자. 당사자들에게 어떤 대등한 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자체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좀 집단 자치 원리를 좀 적용해 보면 어떠냐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적인 시스템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또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행정을 하겠냐라는 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먼저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하겠냐는 걸 먼저 좀 보고요. 집단자치 원리를 살핀 다음에 민사적인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정위 시스템의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이 네 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거래 질서 회복입니다. 지금 뭐 미스터 피자로 대표되는 좀 잘못된 고발권 행사나 그 공정위에 신고하면 뭐 1년은 쉽게 간다 뭐 이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인력이나 역량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사실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고질적인 어떤 인력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시스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를 강화한다기보다는 관련 기관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좀 예로 미국이 들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반독점국이라는 법무부의 그 기관이 셔먼법이라고 하는 이제 관련 법을 집행을 하면서 그 주로 이제 소송을 통해 형사 기소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관련 법을 집행을 하고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랑 보통 대비돼서 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행정기관으로서 약간의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제 법원을 통하지 않고 행정적인 어떤 그 처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불공정 거래를 좀 그 제재를 하고 뭐 관련된 정책을 위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좀 분산된 체계고 또 주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역할이나 기능들이 좀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꼭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정위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을 어떻게 분산해서 효율화를 꾀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될 때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할 분야와 그다음에 타 기관에게 좀 권한을 나눌 분야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뭘 집중해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콘체는 뭐 그 트러스트나 담합보다 더 높은 경우에 이제 강도 높은 어떤 기업의 결합 구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기업과 같은 이제 경제력의 집중과 관련된 사건은 적극적으로 좀 중앙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그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나 그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 4대 기업이나 뭐 10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공정위가 하되 이제 뭐 검찰과 협력하고 그래서 계속 맡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외에 가맹점이나 대리점, 뭐 하도급 분야라는 소위 말하는 약간 일반 불공정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맹점 수는 전국에 20명을 넘고 종사자가 6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 통계도 사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많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인력은 뭐 한 10명 남짓 하나의 그 가맹거래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다 제대로 된 어떤 행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한테 조사권을 분담을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조사권을 통해서 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부분에서 그 지금 뭐 지난 토론에서 나왔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되는데 실질적인 조사권이 좀 부여돼야 된다.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 내부에서 진정으로 이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저 현장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권을 분담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그 조사권은 분담이 되지 않는 안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조사권이 분담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속 고발죄입니다. 그 검찰이 제대로 된 기소를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전문성을 이유로 그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좀 반대해 왔는데 그간의 그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가 제대로 잘 시정이 되거나 뭐 시장이 안정화됐냐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폐지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를 하고 검찰 내부에 공정거래 전담부 이미 뭐 중앙지검에 설치한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검찰도. 그래서 협력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집단 자치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맹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게 도입돼 있는데 대리점이나 뭐 하도급 유통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집단적인 어떤 대화나 교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뭐 모여서 우리의 거래 조건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면 지금은 담합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나 공정거래위원회 과거 행정을 토대로 좀 예측을 해본다면.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체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단자치를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등한 어떤 지위를 회복해서 행정이나 어떤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생교섭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민사법적 접근입니다.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제 도입돼야 된다는 논의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 일부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 관련해서 도입이 돼 있는데 제대로 좀 작동을 안 하고, 단체 소송은 소비자기본법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뭐 하도급법이나 제조모 책임법 등의 법률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 조항으로 실제 승소해서 뭐 몇 배 이상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몇 년간 좀 추적해봐도 계속 그런데 이렇게 좀 작동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입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작동을 왜 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집단소송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요건이 엄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50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1만 분의 1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의 경우에 1만 분의 1을 가진 주주를 모은다는 것도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차제에 논의되는 집단소송법에서는 소송의 허용 요건을 좀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법에서 좀 도입이 돼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인지세를 대표되는 이제 소송 비용인데, 이게 한 번도 이 소송으로 이겨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패소자 부담이라고 해서 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지게 되면 그 관련 소송 비용을 진 쪽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청구하면 1억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달라고 3억을 청구하면 3억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동을 안 하니까 아무도 3억을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해봤자 어차피 이겨봤자 1억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닭과 달걀의 어떤 그런 순환처럼 이게 그런 문제를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까지 뭐 작동도 안 하는 걸 돈을 더 내면서 그런 리스크를 내가 왜 떠안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배의 범위입니다. 이제 하도급법이나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이 돼 있는데 주로 그래도 좀 소송에 제기되는 건 하도급법이 좀 더 많은데, 이게 불공정 거래 관계라는 것이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업역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적인 내용인데, 3배 정도의 손해배상으로 과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냐, 이 논의는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10배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기업이나 피해자 개인이 받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이 배상 범위가 10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작동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좀 사안의 특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는 건 대체적으로 좀 공정거래 분야의 논의가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이 불공정거래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건에 비해서 뇌물죄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가 거의 안 남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때 누가 증거를 남기고 갑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민사적으로는 민사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사 재판은 엄격하게 동등한 당사자를 상정해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증거도 모두 다 알고 있고 너네들의 힘의 균형도 동등하다라는 그런 기본 원리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도 서면으로 엄격한 서면을 좀 중심으로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뭐 요구를 해도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개개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사법 체계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영미식의 어떤 디스커버리 제도, 즉 증거가 상대방한테 있을 때 그거를 공개하는 제도나 국민들이 좀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그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 그께서 이번에 취임한 대법원장께서도 그 후보자 청문회 시절에 민사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민사에서도 국민들의 상식에 좀 부합하는 결론을 막기 위해서 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 절차 종료, 심사 절차 종료 이 폐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데 공정거래위원회를 믿고서 조사 신고를 했는데 한 6개월, 1년 조사를 하다가 당사자들 주장이 너무 대립되고 뭐 우리는 뭐 약한 조사권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결과거든요. 어떤 정부기구나 행정 시스템에서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고 그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관 이런 걸 떠나서 행정처의 입장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혐의,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럼 그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 검찰이 신고했는데 검찰이 기소 안 할 때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법원에 그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라면 사실상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헌법소원이 있긴 하지만 헌법소원은 뭐 1년, 2년 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적정한 구제 절차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사행금지 청구 같은 것도 지금 논의가 되는데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상명령제 지금 문제가 많지만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컷 조사를 하고 나서도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다시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다시 공정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원활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민사소송을 또 3심을 가려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어야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배상 명령을 해서 그거에 불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신해서 소송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관련해서 법원이나 이런 데 자료 요청이 오면 좀 제대로 그 자료를 제공해서 당사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드려 죄송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은 거는 또 그만큼 기대가 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이 뭐 국민적인 스타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어떤 개혁이나 그런 모습의 의지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내놓은 결과들 그리고 실제 진행되는 그 안들을 보면 그런 의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냐. 이게 자칫 내부에서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동서고금을 통틀어 외부의 개혁으로만 성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내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검찰이 이제 고위공직자 그 범죄수사처가 도입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공정위도 외부의 개혁으로 더 큰 이제 또 고통과 그런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원장님이 사나 많은 분들이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대로 된 내부 개혁이 좀 돼서 우리 사회의 공정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제를 해주시는 사이에 두 분 의원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토론회에는 그래도 한두 번씩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는데요. 우리 대전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죠. 우리 박병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오늘 토론회를 이제 주최해주고 계시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금 집행체계 개혁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된 각종 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이렇게 책임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국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최운열 의원님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 늦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말은 대신하고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예. 아마 뒤에 또 마지막 정리할 때는 우리 최운열 의원님께서도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들어보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좀 공정거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무책임 행정이라고 얘기되는 많은 상징적인 사건이 이 심사 종교라는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식의 우리가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스템이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 절차가 1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서는 판사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결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의 일종인데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재판을 종결한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제 이런 걸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악용이 되다 보니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판은 2심부터 하고 있거든요. 고등법원부터 하고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그 1심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이제 사건이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CD 금리 담합 사건 같은 경우에 단군 이래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그냥 심사 종결하고 아무 결정을 안 하고 끝내버렸고, 그다음 가습기 피해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고 한 사건인데 이것도 그냥 심사 종결로 끝내버렸고, 주요하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건이어서 그런지 심사 종결로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내는 경우들이 있고, 또 대형 로펌들이 이걸 또 많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심사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알려져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대형 로펌들이 바로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를 하게 되면 소송이 제기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심사 종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이제 좀 불합리한 행정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정거래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심결에 참여하는 외부 이제 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게 느린 행정, 피해를 입는 불공정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3개월도 사실은 간당간당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1년이 넘어버리니까 그냥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러도 한 몇 개월 있다 첫 번째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하기 어렵다라는 또 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라든가 중소기업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좀 협력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점도 좀 많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구제 행정기관이 돼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우리는 정책기관이나 이런 기관이지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취하다 보니까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때 그런 걸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주실 분들이 이렇게 쭉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변호사들도 종종 조사 절차에 많이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신고를 하고 그런 참여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또 서울지방변호사 인권위원장 맡으시면서 그런 관련 부분들도 좀 많이 다루셨고, 또 그 유명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한테 항의하다가 조사관이 볼펜을 집어 던져서 이제 했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건의 또 당사자이시도 하신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 많이 좀 참여해 보시고 그런 걸 많이 관찰해 보시고 또 본인도 이 경제법 분야에 또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오영중 변호사님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데뷔전을 아주 요란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우유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장에 제가 이제 낙농가 농민들을 대리해서 낙농가단 대표와 이제 왜냐 우유담합 사건은 유업체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제 젖소 농민들에게 어떤 그 행정처분이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 같이 참석했는데 그 농민 대표랑 변호사랑 방청석에 앉았어요. 빈자리에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냐? 나는 변호사다.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냐? 미리 승인을 안 받았다. 이 공개 심의, 공개 재판인데 미리 승인을 안 받아서 신청을 안 해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옆에 가니까 복도에 기자가 4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농업 관련 기자분들이 아마 공정위원회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왜 못 들어가고 있냐? 기자인데. 기자도 승인 없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다. 이렇게 한 첫 그 경험이 그렇게 컸습니다. 충격이 컸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변론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이 좀 알려지고 막 이랬는데 그 뒤로 이 문제, 즉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기자들에게조차 공정거래위원회 출입 기자들조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정말 답답했더라고요. 이게 비공개라는 거예요, 비공개.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만들어주는 거 보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들조차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주는 자료를 보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투명하게 바뀌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쓰고 저는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뭐 했느냐 그동안. 왜 취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재판인데 왜 들어가서 취재를 못했느냐.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그 다음에 여름에 중앙일보 기사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2면 3면을 전체 공정거래위원회 전회의 심의장 그림을 칼라로 그렸어요. 자 이제부터 전원회의 심의 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뭐 방청석이 모자라면 옆방에 TV를 켜서라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한 변호사의 처절한 어떤 투쟁이라고 하면 투쟁이고 법적 다툼 결과에 그렇게 변화가 왔었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좀 주요 사건들을 기억해 보면 생명보험사 담합 사건에서 이제 그때 제가 서울지방법원 인권이사 할 때인데 그 집단소송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생명보험사 그때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액 국민 전체 피해액 보험가입자 피해액 산출액 한 10몇 조 돼 14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언론이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한 생명보험사 빅3 세계에서 그 10명씩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현시 사건입니다. 그 주요 시장 선도기업들이 우리 담합해서 자백해가지고 감면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 그 증거 자료를 들고 소비자 집단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위반 기업이 내 법위반 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대법원 가서 담합이 아니다 법위반 아니라고 판결을 한 사건이에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나오셨는데 그 사건을 거의 기억하고 있고 이디언 씨 했는데 담합이 아니라고 법원에 결정난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있는지 또 이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고요. 저희들은 30명 국민들 모시고 뭔가 집단소송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본안 심사도 못하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기소력 때문에 이 재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뭐 국회 토론회 이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논문도 몇 편 쓰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뒤에 뭐 약간 소개했는데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이 오시고 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바뀌면 그냥 공정거래 법 집행이 바뀌느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면 공정거래가 다시 그걸로 따라갈 거냐? 이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 같지만 이런 준사법기관,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능을 갖고 있는 전국적 조사기관, 심판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이 대통령 바뀌고 수장 바뀐다고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기관이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그런 기관을 살려두냐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것이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바뀌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업무 보고하고 업무 계획 짜고 하지만 그럼 그동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불신 받도록 수십 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긴 지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바뀔 거냐는 건데 지금 바뀌어서 앞으로 계속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그걸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오늘 좀 해보자는 취지의 토론문을 만들어서 서두에 그렇게 문제 제기 5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고요. 그게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과 사람이 바뀌는 문제에 이것을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제가 이제 뭐 참여연대 자료나 이런 걸 분석해서 한번 해본 결과 결국 이 우리나라 담합의 예를 들면 시장 선도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하고 나서 얘들이 먼저 이니어시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 집행이 뭐 피해액 수십조 원의 담합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 이 담당 임원이나 당사자들을 형사처벌을 거의 안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도 안 하고 전속 고발권은 있기 때문에 고발해야 처벌하고 기소하고 하는데 설령 고소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약식 명령 딱 합니다. 약식 명령하면 피해인 국민들이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검사만 약식 기소하고 끝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재판 가더라도 그보다 높은 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 시스템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의 큰 축인 대기업, 사회적 강자죠. 이 강자들이 공정거래 법 집행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국장 출신들 대형 로펌에 상주하고 있고 상근하고 근무하고 있고 언제든지 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큰 산업계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니니엇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돼요. 과징금 안 물고 담당 임원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이 뭔가 집단 소송을 해라 이거죠. 하면 이 절차 그동안 열 몇 건의 소비자 집단 소송을 말이 집단 소송이 그냥 소송입니다.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하는 건데 해봐야 결국 뭔가 성수하고 이 법 위반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널티를 가해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재판이 한 번에 나온 적이 있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이런 법 집행 시스템을 갖고 지금 공정거래법, 경쟁법을 위반했던 앞으로 위반할 기업들이 과연 무수하겠느냐? 무수하도록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사인들 구제 절차 이런 디테일한 세부 제도를 완비하는 게 맞겠죠. 이 큰 두 축이 어느 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지만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건 결론입니다. 그냥 결론이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좀 강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기능과 심판기능, 전국적 단일한 조직, 이 큰 힘에서 과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법 위반의 반대축에 있는 일반 서민들, 국민들, 소비자들이 이 공정거래 구제 절차, 사법 절차가 그림의 떡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의 떡을 먹기 위해서 세금 내고 공정거래 집행을 하도록 국민이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이것을 진짜 공정거래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로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제 개인적 경험상 언론 보도상 보면 결국 이 공정거래 법 집행의 영역은 대기업의 영역이고 대형 로펌의 영역이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고위 관료들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공정거래법 전공한 학자분들조차도 논문을 분석해 보면 결국 대기업에게 규제를 풀어주자, 뭔가 편하게 하고 잘하자는 쪽의 논문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 개발과 실천은 거의 전무하고, 여기 오늘 토론 주최한 참여연대나 희망본부 이런 데서 열심히 싸워왔지, 그 이외에는 이런 이론 생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한국 사회가 돼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동안 뭐 했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학파, 하버드 학파 이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심판 나오고 하면 학자들이 줄을 씁니다. MS에 붙을 것인가, 정부청에 붙을 것인가. 붙는다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줄을 씁니다. 거기에 돈이 따르겠죠. 연구 프로젝트가 따르고.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이런 생산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대학일수록 이 사람들이 쓰는 논문을 보면 결론이 그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문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좀 깨주고 제대로 물꼬를 터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박스로 처리했는데, 아까 생명보험사 담화 사건을 좀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과연 리니언 씨 한 사건이 이게 공정거래에 패소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고민해볼, 왜 패소하고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재밌는 사건인데, 소비자 집단소송 1심에서 그 리니언 씨 자료를 가지고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문서 송부 속탁 결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못 보내겠다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판장이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 내용을 그러면 정언으로 듣겠다 채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올 리가 없죠. 그제서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겁이 나서 문서 송부 촉탁 결정 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 잘 좀 한번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직원이 볼펜 던진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 피해 사례라기보다는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정거래 공무원들이 일반 소비자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을 향한 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 혼자만 있으면 변호사 4명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결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삼성전자, LG전 임원들 구속시킵니다. 6개월, 1년 구속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조차도 미국에서 뭔가 담합 조사를 받으면 소비자들한테 먼저 우리 좀 빨리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경쟁법 시스템이 무섭다는 것인데, 한국은 피해의 얼마로 산정되고 올려 나오던 전혀
소비자를 만나서 우리 화해하자, 합의하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재판 와도 무시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좀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법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달라는 그런 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또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토론자의 발언권, 인권을 좀 침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뒤에 한번 또 정리하면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아마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는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좀 대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뭐 기업 활동 적극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능하면 좀 소극적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아마 대한상공회의소 내에는 아마 있을 거고요.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회의소가 좀 아마 그런 양쪽의 입장들을 다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이경상 본부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입니다. 앞서 그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오영중 변호사님 기업에 대한 어떤 호된 질책과 어떤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그 회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라는 게 어떤 이 토양을 이제 맑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재벌 대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 불공정 거래 행태로 뭐 이렇게 혜택을 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해자이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어떤 그런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공정거래 질서는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뭐 담합을 했다든지 뭐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해 주셨고 그래서 이 어떤 여론의 질책을 또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저희 기업들도 이제는 그야말로 기업 스스로 이제 어떻게 혹시라도 기업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어떤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점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어떤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과거에 그걸 뒤돌아보면 결국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많이 발전해 온 현재 상태까지 왔고 앞으로 또 선진국을 향해서 더 낮게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기업들 스스로 어떤 자발적으로 변신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이제 너무 이렇게 연연해서 엄격하게 이게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게 어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시장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거래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거나 소비자들이 뭘 잘 모르거나 노인들 청소년들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점이 그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예방 뭐 그다음에 뭐 피해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는 직접 하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랑 뭐 혹은 또 뭐 검찰이랑 이런 다른 거랑 부분이랑 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전속 고발권 문제는 사실 그 저희가 듣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많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 고발을 합니다. 이게 뭐 하도 대금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기업들이 또 뛰어들어 가지고 내가 망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걸 제대로 추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시장에서 뭐 이게 뭐 불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시장 메커니즘상 그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어떤 환경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친환경 경영도 하는 기업이 어린아들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뭐 젖병 그런 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거라 가지고 침해했다고 이제 소송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해 당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만은 시장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어떤 특허가 아니거든요. 그게 특허면 특허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공정거래 이슈는 대부분 많은 부분 민사 사건이거나 다른 공정거래에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대기업이 갑질했다, 대기업이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언론에 고발이 돼가지고 마치 진짜 갑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까놓고 보면은 뭐 건대 뭐 버스 그 사고인 것처럼 그 갑질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속 고발권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어떤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냥 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사들이 어떤 단체 교섭권, 자치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력사와 어떤 모객 관계는 어떤 팀워크 관계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협업 관계인데, 이거를 마치 노사 관계처럼, 지금 우리나라 노사 관계 얼마나 어떤 후진적입니까? 그리고 대기업과 이 협력사들은 지금 상대 협약 맺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 여기에 뭐가 갑질이 있다면은 수많은 갑질을 때려잡는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 모델까지 이제 그 어떤 노사, 지금 대기업들이 노사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픈데, 근데 협력사 단체 교섭권까지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 될까 저희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동 소송제라든지 뭐 소비자 단체 소송제, 집단 부정 조정권 제도, 이게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면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이 집단 소송제 폐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률 10배로 늘리자는 이런 말씀, 저희들도 뭐 이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다만 이것들이 진짜 얼마나 우리 현장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좀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진짜 뭐가 적정한지를 좀 더 이렇게 좀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의 금지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뭐 어디가 합병을 하거나 M&A를 했다 그럴 경우, 이게 뭐 독과점이 된다,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인이나 이런 데서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무산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시장의 어떤 그런 많은 활동이나 사업 재편 같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효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청에서 경제기획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대우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현장 쪽,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도 가맹점주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건 접수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상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좀 중복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뭐 밀착행정, 현장행정 이렇게 말씀하다시피 현장에서 억울한 일이나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 찾아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많아졌던 게 아마 작년, 재작년 아마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보니까 산업 형태상 프랜차이즈 산업이 상당히 성장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 이 분야에서 가맹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불공정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파급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건 접수나 뭐 이런 부분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아지는 형태로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부분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불공정한 일 거래 행위에 대해서 좀 사전적이나 아니면 인지적이나 제도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행정 파트라든지 사법 파트 이 분야에서 미리 알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현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런 건수나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히 가맹업 분야는 서울시가 거의 한 반 정도는 가맹본부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맹점주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서울시에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 이제 행정 쪽에 지원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일을 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사전적인 일보다는 사후적인 일이고, 사후적인 일도 구제라는 것보다는 상담하면서 완화시켜주는, 사실은 그런 분야에 좀 이렇게 치중되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법, 제도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상담 들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 관련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있는 절차만 안내하는 그 부분도 가맹점주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법이나 제도적 아니면은 중앙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든 같이 해나갈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를 일단 처음에는 뭐 즉자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싶어서 좀 현재의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 이 분야까지 좀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한 3, 4년 동안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되어가는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분야 대부분의 얘기들하고 언론에서 접했던 그런 부분하고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라고요. 근데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계를 느끼긴 했지만, 이 분야를 그래도 현 수준에서는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법령 뭐 개정이든 아니면은 제도를 고치든, 그중에 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라는 이런 부분도 들어갈 테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집단자치라는 단체 교섭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또 조정하는 형태에서 가맹본사나 가맹점주가 상생 협력을 통해서, 상생 협약이라는 걸 자율적으로 체결을 통해서 그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완화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들이 많긴 한데, 그 한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이긴 하지만은 조사 권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처분 권한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단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가맹본사나 뭐 이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의 아니면은 조금의 언론적인 압력이나 뭐 국민이나 시민들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조금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로 와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사전적 예방행위 자체는 거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뭐 권한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뭐 인력이나 조직 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부분의 사전적인 부분이 이 가맹 점주들이 원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맹 점주들에 대한 뭐 협상력 강화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단체 교섭이나 단체 단결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단체 교섭권을 강화시켜서 협상력이 강화되어야 가맹 본사하고 어느 정도 상생 협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적 지위를 가질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세 가지 부분은 좀 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법령 개정이든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아마 현장에서 일할 때 보다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뭐 중소기업부하고 이제 검찰은 오지를 않으셨는데 공정거래 집행체계에 관한 좀 논의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검찰과 이제 공정위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을 할지 그런 이제 논의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뭐 미국도 보게 되게 되면 뭐 1945년부터 두 기관 사이에 이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에 관한 그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산업적 분석이나 뭐 경제적 분석이 더 중요한 것들은 공정위가 하고 행위 유형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도 뭐 민생 검찰을 얘기하면서 중앙지검에 이제 공정거래 전담부를 출범시켜서 뭐 미스터 피자 사건 공정위에서는 뭐 한 2년 뭐 해수를 넘겼는데 뭐 1개월 만에 수사를 해서 뭐 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좀 비교도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과 이제 공정위가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좀 이런 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부가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또 고발 요청권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발 요청권도 행사하고 해야 되는데 뭐 중소기업부 내에 이제 조사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걸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협력 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오늘 좀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공정거래에서 오셨으니까 뭐 그런 관련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박재규 경쟁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공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사건의 늑장 처리라든지 솜방망이 처벌, 고발권 소극적 행사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 내용은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포괄해서 분석을 하고 민사, 행정, 형사적 집행 수단의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에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도 스스로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마련해서 지금 법 집행 체계 개선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TF에서 그 논의하는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그 발제자 분하고 토론에 참여하신 서울시 국장님, 오 변호사님 등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 대부분이 TF 논의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워낙에 분량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어차피 저는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정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 것도 뭐 그 한 예가 되겠고요. 그게 외부에 지적이 됐던 공정위 자체 노력에 의해서건 뭐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에는 전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뭐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디스커션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나 외부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은 못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기준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갑을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서 심의 절차 종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법 개연성은 있지만은 법 위반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심의 절차 종료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 절차 제도가 없다면은 이거는 무혐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혐의 사실하고 부당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제 무혐의가 원칙이죠. 다만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법위반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조사라든지 이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심의절차 종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이 된다면은 추가 검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가습기 사건이라든지 그 전에 사건들을 이 심의 절차 제도 종료로 일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제도가 없다면은 아마 무혐의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검찰, 법원의 어떤 그 문제점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이 개선하기 위해서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일단 뒤에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발제자의 정리와 토론자의 정리를 듣는데 그 토론자 정리하실 때 좀 다시 구체적인 좀 쟁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먼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뭐 질의도 좋고요. 먼저 의견들을 좀 듣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토론자하고 발제자 2차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들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저 가맹점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가맹점들이 상대적으로 공정위를 요즘 많이 괴롭히고 있는 사건을 굉장히 많이 보내서 가맹거래과가 상당히 뭐 거의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래서 가맹점 쪽에서 오신 분이 한번 공정위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맹점주협의 연속회의 교육국장 서홍진입니다. 일단 그 가맹점주님들이 그 공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작용하는 측면의 신속성의 문제 가장 큰데요. 그 미스터 피자 관련해서 보면 한 30개월이 지나서 심사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종료 과정을 보면 공정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218일간의 농성이 지속되는 그런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그것을 이제 중재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점주 단체에서 그 신고 취하서를 냈고 취하서를 내자 바로 이제 심사 절차 종료로 마무리한 것이죠. 그리고 피자헛 사건이 있습니다. 피자헛 사건은 20개월 만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드민피라고 하는 명목의 부당한 이익을 70억 이상 가맹본부가 취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맹 점주에게 부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계약법상에서도 불법적인 행위고 경쟁법 또는 공정거래 관점에서는 더욱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20개월이 걸쳐서 오랫동안 살펴봤고 결국 과징금은 5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맹점주단체, 가맹점주들은 과연 이게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은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끊임없이 토로했고요. 이런 신속성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 처리 절차의 어떤 개선 부분인데요. 입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증거의 편제가 이루어져서 가맹본부의 대부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것 같고요. 또 무혐의, 또 심사 절차 종료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다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걸 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몇이나 될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그것도 1년, 2년 걸립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만약 이게 위반되었다, 위법하다라고 결정하더라도 공정위에서 다시 검토해서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또 끝입니다.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재신고 절차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 3.0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위에서 마련했지만 과연 재신고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재신고 결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관련돼서 2015년도 4,030건 이상 공정위에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고발은 58건, 약 3% 정도 되고요. 과징금은 5%, 그러니까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가맹사업법만 살펴보면 약 367건 중에서 고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엄격한 법 집행이고 감독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자, 존속 고발권 한번 보겠습니다. 존속 고발권은 기업의 어떤 경영의 자율성, 그리고 기업의 이제 위축, 그리고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특하게 유지되는 제도인데요. 이게 거의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 고발 요청제가 2013년에 도입이 됐지만 한 3건 정도 행사되고 있고, 이것은 사실 탁상 행정에 불과한 것이죠.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이걸 고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없고요. 공정위도 못하는 걸 어떻게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속 고발권 제도는 이제 폐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면 제도의 목적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는 빨리 조속히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단 자치와 관련돼서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 외적인 리스크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사 갈등을 통해서 갈등과 리스크가 격화되기 때문에 좀 이건 검토 조금 좀 위험한 것처럼 검토를 하셨는데요. 가맹점만 놓고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디바이드 앤 룰, 그래서 완전히 나누어서 한 명씩 깨버리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영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점 단체를 구성하게 하고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협상안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힘의 균형을 마련해야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집행체계 토론하는데 다들 뭐 이렇게 집행체계 토론할 게 많이 있다. 공정위는 TF 구성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허탈한 토론이 되니까 좀 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왔던 그런 뭐 신속 행정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또 협력 행정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섰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사권을 넘겨주게 되면은 지금 공정위 입장에서는 뭐가 좀 고민이 되는지, 뭐가 불안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좀 나중에 공정위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네. 을지로 의원. 네, 저는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 이원정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하도급 피해 사례를 민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그 오영중 변호사님께서 불공정위원회 5명의 원인 분석 5가지, 6가지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저기 공정위 국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 대기업가로 대형 로펌 공정위 위험한 관계. 민원 중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하도급 민원 중에서는 공정위 담당자의 조사와 처분이 다른 거예요. 조사는 엄격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처분 절차에서 보면 뭐 심의 종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과 공정위의 퇴직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또 뭐 김현장을 포함해 가지고 율촌, 태평양 이런 데 다 공정위인들의 분들이 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 또는 집행하는 자가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고 하면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TF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도로공사하고 하면 도피하고 다 마피아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공피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아주 심각한 지금 사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 좀 신뢰 회복 논의 때 이제 그 전직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해서 공정위를 출입하면서 이제 사건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 차원에서 그것들을 컨트롤링하기 위해서 뭐 미리 누구와 접촉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나중에 국장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사무처하고 위원회로 분리돼 있고 사무처의 조사 결과하고 위원회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전체를 우리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 좀 불안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착에서 어떤 문제가 그런 거는 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종의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모비아 업무 때문에 이 만나는 외에 업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싱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 자체 로펌의 주변에 있는 모비를 만나는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제도적으로 공식적인 절차, 면담 절차라든가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부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자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어떤 법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우려하시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법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신 분들 중에 기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공정위가 보면 또 기자분들의 공정거래 부분에 관심 있는 기자분들은 주로 다 세종시에 있고 사건은 주로 다 서울이나 경기도 뭐 이런 데 있으니까 사건을 또 취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사건 취재는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좀 그 언론사 내부도 보면 좀 그런 공정위 사건들이 제대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가 어려운 구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자분들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이나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뭐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시죠. 예. 네, 어디서 오셨는지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예.
예, 저는 매일 마케팅 신문의 노태웅 기자입니다. 그 오영중 변호사님 덕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가 들어가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게 공개되는지 모르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대변인실에 나오신 분 인솔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보다도 심의에 많이 들어가고 제가 기사 쓰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한 명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토론회하고 이번 토론회가 뭐 지난주는 공정이 신뢰제고 오늘은 공정이 신뢰회복인데 어찌 보면 뭐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겉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했던 내용은 이미 공정이 시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고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최 위원장님이 인사청문회 하는 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신문 하는 걸 가서 봤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삼성 합병건에 의해서 처분 주식수 결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나는 경제장관회의의 멤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경제부처인 한 저는 아무런 많은 논의가 와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SK텔레콤, CJ헬로비전 합병할 때 청와대 의진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재규 국장님께서 사건 처리 규칙위에서 잘했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부처 장관인 한은 절대로 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선의 지시에서 하는 거지. 지금도 청와대에 계신 분이 파견 나가고 계시나는데 그때 아까 오비 말 좀 제가 드릴게요. 모 과장이 청와대 파견 나간 모 과장이 그 당시에 또 정언을 했어요. 오비 문제 이거더라고요. 로펌에 계시는 선배 오비가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 로펌의 변호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들자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조직법에도 명시 안 된 조직이거든요. 단지 공정거래법에 총리실 돼 있을 뿐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자기가 왜 존립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없으면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예, 저는 전국 울살리기 국민운동본부라는 그 자영업단체 소속의 사무처장 이성원입니다. 일단 이경상 본부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언을 듣다 보니 한국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근데 중소기업 단체들마저 단체를 협상해서 교섭을 하는 후진적인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좀 표명드리고 싶고요. 여기 나와 계신 단체들, 소속 단체, 가맹점 단체 대표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상생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게 상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단체를 구성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따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는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그 국장님한테도 좀 제가 또 우연찮게 문화불공정 문제로 이제 전주에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약관심사과에서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송 갔더니 번번이 지더라. 그래서 별로 할 게 없다. 보니까 할 게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할 의지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저희 피해자들과 느끼는 지점은 그렇게 소송 가서 번번이 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힘도 없는 우리 사회적 을들이 이렇게 소송 가서 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나 여러 행정적 처분을 통해서라도 압박을 좀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더 공정거래위원회를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법부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결과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예. 박수까지 또 뭐 이렇게 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박수는 마지막 끝나실 때 한번 다시 좀 쳐주시고요. 자, 여러 이제 플로어에 계신 이제 토론까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외로 관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산업 부분도 요즘은 굉장히 불공정행위가 많고 실제 창작자들인 뭐 작곡가라든가 뭐 드라마 작가라든가 방송 작가라든가 영화 태프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불공정행위 때문에 뭐 거의 생존도 어려운 수준의 보수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문화산업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저희가 선도를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쟁력 있는 산업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막상 보면 문화산업을 담당해야 될 문화산업 불공정 문제를 담당해야 될 전담 부서도 이렇게 공정위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담당자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방통위 뭐 이런 데하고 이제 협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공정 문제 중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결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은 궁극적인 건 무슨 강력한 법이나 행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법에서는 사적 자치라는 표현을 쓰고 뭐 이렇게 뭐 노사 관계나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나 이런 데는 이제 경제적 약자들은 보통 대등하게 하려면 자기 단체를 구성해서 집단적인 교섭을 하게 되니까 집단 자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는데 이제 그런 사적 자치, 집단 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불공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또 상생이 아니라 굉장히 갈등 관계나 대립 관계를 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조율해 나가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발제자는 필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박 국장님도 필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다른 토론자들은 필히 얘기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부터 해가지고 토론자 쭉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열 의원님의 종합적인 또 이렇게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제 이후에 많은 좋은 토론이랑 많은 의견들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그 주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첨언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박재욱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장님 제가 그 법 집행에서 TF에서 자주 뵙고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 오늘 말씀 주신 내용도 공정위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경우가 그 심의 절차 종료나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사건 자체의 처리의 적절성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의 절차 종료나 심사 절차 종료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무혐의 아니면은 과징금이나 뭐 시정명령의 처분입니다. 지금 심의 절차 종료나 심사 절차 종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정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심사 절차 종료나 심의 절차 종료가 없었으면 공정위가 택할 수 있는 건 무혐의 아니면 처분입니다. 과연 거기서 무혐의를 낼 수 있겠냐? 말로 조사를 완벽히 했는데 우리가 볼 땐 무혐의다고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에도 공개하고 문제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고한 모든 사건을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심사 절차나 심의 절차 종료는 내가 해서 봤는데 좀 어렵고 증명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못하는데 근데 무혐의하면 너가 불리하니까 내가 너 봐줄게라는 무슨 시혜성 정책을 하는 듯한 그런 지금 인식과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데 이거 자체가 공적행정부가 가지면 안 되는 책임 없는 태도이거든요. 어떻게 신고권, 그러니까 조사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오면 좀 열심히 해볼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 개연성은 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마땅치 않다. 법 위반 개연성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뭔가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법 위반인 것 같다는 거 같지. 무슨 우리가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법 위반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위반 개연성이 있었다는 건 조사 필요성이 있는 거고 조사를 더 엄밀히 엄격히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했다면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사 절차나 심의 절차 종료 문제점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공정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바뀌어야 될 제도가 너무 많지만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치 오늘 이게 너무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이것만 바뀌면 공정위가 바뀔 것 같이 생각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처리는 적정성을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위 담당 조사관이나 사무관이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성실한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경상 본부장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모든 의견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토론자 공개적인 자료에서 토론을 할 때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과 상대방이 대화의 상대자가 있을 때 그 대화의 상대자를 내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 존중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그 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셨지만 토론문에서 주신 거를 좀 보면 대다수 사안이 이제 거래대금 지급 지원 같이 이제 민사 문제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불공정 행위의 거의 모든 것들은 민사 문제입니다.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떤 뭐 거래대금 지급 지원 같은 민사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존립 위상도 좀 그러니까 존립 자체도 왜 필요할까? 뭐 전부 다 민사 가서 손해배상 소송하면 되고 담합도 사실은 가격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도급 분야에서 이제 세배 뭐 이제 그런 필요성은 또 인정이 되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시행 결과나 이런 좀 차근차근 해 나가자시는 말씀 또 적절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기존 제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미 도입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제 기억으로 횟수로. 근데 단 한 번도 이 제도가 쓰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사인의 금지 청구 같은 거를 하면 뭐 비전 없는 저자사업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독과점 반대 때문에 안 될 거다.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맥이 다른데 독과점은 지금도 기업결합심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독과점이 문제가 되는 거면 이 제도가 있든 없든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가 없으면 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는 뭐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원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공정위 오비들과의 어떤 유착 관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공정위가 9월 14일에 이제 내놓은 신뢰제고 방안 중에 이제 문제점 그리고 또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가 금지돼야 되는 게 맞고요. 사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그에 따른 상응한 징계를 해야 되고요. 공적 접촉도 면담 기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변론 절차든 아니면 뭐 심사 절차든 다른 제3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에서 나온 부분에서는 시도는 했으나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개선돼야 될 점을 지난 토론회 때 이제 저희가 또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반영이 돼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박 국장님께서 이제 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책적인 건 정권이 바뀔 때 따라 정책이 약간 바뀔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정책적 문제 왜 갑을 관계, 갑을 피해가 들어가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충격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존재 이유 중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이 을들의 피해 부분이 을들이 자살하고 을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거리에서 힘든 투쟁을 해서 겨우 이렇게 와야 됐는가? 원래 공정거래는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정권에 따라 바뀌는 문제라면 다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지금 갑을 문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시 보면 하도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되는데 왜 이런 실제로 구제가 안 되느냐, 실효성이 없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실효성 없는 문제는 그겁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 불복하는 순간 이 업체는 산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관계 이런 문제가 대기업 중심의 이 교섭력 문제가 간단히 징벌적 손해배상 세배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산업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발제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의 업무가 또 불공정 피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또 그런 걸 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파이팅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는데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 거래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다 규제나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또 그런 문제의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고 한데 또 여러 가지 또 비판이나 지적들이 있으셨으니까 우리 한상공에 있어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지적을 받고 참 저희 기업들만의 얘기는 아니구나.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일단 삼성, LG 이런 큰 기업들이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선의의 어떤 기업까지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좀 측면에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맹점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업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살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나쁜 기업까지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저희들이 이제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점에서 나온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불공정의 조사를 이제 서울시나 공정위가 같이 한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만한 좀 준비나 각오는 또 돼 있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또 우려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럼 그만한 인력을 배치할 그런 예산이나 인력 배치를 할 건지 또 공정위가 고민하고 있듯이 우려하고 있듯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전문적인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럴 능력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공정위와 그런 협력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 이제 그런 걸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는 이 분야에 아마 작년 초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까지 통해서 금년에 아마 공정경제과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야가 이제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공정경제과 내에 아마 변호사분들, 그다음에 가맹 거래사분들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인 상담을 할 때든 피해 구제 차원에서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공정위 쪽에서의 조사 권한이라든지 아마 처분 권한 그 관련 권한들이 같이 공유가 된다면 이 분야 부분을 저희가 더 확대 개편할 용의까지도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현장에서 들리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나 아니면 이런 피해 사례 부분이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거의 이제 발제자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최은열 의원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맹 단체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신속한 사건 처리, 적극적인 직권 주사, 뭐 재신고 절차 안내라든가 활용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는 좀 공정위가 좀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상 어떤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제자 이동우 변호사님께서 그 사실관계 확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민사자 종료제도 계속 언급하셨는데 이건 관점 차이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변호사님은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빌미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의 폐지라든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검찰과의 협력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아까 우리 그 좌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언급을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또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 방안 아마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은열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주최한 사람 입장에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공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소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고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기다려 보시면 지금 역대 어느 공정거래위원장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오직 이 파이를 키우자는 목표 하나에 매진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엄청 커졌잖아요.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수출은 12위고 뭐 14위고. 근데 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창피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상공회의소 계신 분들한테도 또 정경련이라든지 기업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구가 커졌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몸집은 키워놓고 옷을 거기에 맞춰 입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점진적 단계적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 체격에 맞는 옷을 스스로 갈아입어라. 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기울어 버렸어요. 이 기운 게 이제 더 기울어지면 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 버리면 무슨 기업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존재하겠습니까? 더 기울어지기 전에 이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 자신도 뭐 여러 가지
그 공정거래 관련된 법안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징적인 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로잡는데 우리 국장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오늘도 여러분들 지적하셨지만 이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 같아요. 이거 하나만 공정거래위가 제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아마 모든 국민들이 공정위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법이나 제도에 더 반영할지 고심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항상 이 분야에 가장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저하장 역할을 끝까지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체계 TF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의 많은 주제들이 이 공정거래 집행체계 TF에 지금 주제로 다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게 공정거래 내부의 전문 관료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토론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관심과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체계 TF의 이 역할이나 논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사회적 관심들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 또 관련이 있으신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맹주 대리점 하도급 단체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된 그런 집행체계 개혁과 관련돼서 필요한 좀 논의가 있으시면 국회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좋고 공정위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주셔도 좋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 집행체계 TF에 전달이 돼서 그게 의견이 잘 집약되고 그게 체계적으로 국회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어떤 공정거래위원장님 또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결단이나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논의, 국정감사에서 지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올해 내나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이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체계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이 가닥을 잡고 좀 정리가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상황실에 윤관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주신 최은열 의원님은 정무위에 먼저 참석하는 관계로 좀 이따가 오셔서 다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 오신 참여연대 민생협업본부 자문위원이신 이동우 변호사님입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오영중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박대우 경제기획관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박재구 경쟁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지금 계속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말을 간단히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경 위원장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이름이 특이한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보통 정책 의제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국가기관 하나를 상대해 가지고 토론회를 열게 돼서 오늘 공정에 오신 분들 여기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실무자들도 오셨을 텐데 좀 쑥스럽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하게 된 것을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가 왜 이런 제목의 토론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아마
여실히 이따 내용 토론 때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저희들 정무위원회에서도 늘 법과 제도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법과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신 아마 최은열 의원님 오늘 정무위원회 관련법 공청회가 지금 10시부터 있습니다. 저도 곧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초반에 참여하시고 토론에 오시기 위해서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또 이렇게 최은열 의원님실 또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을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토론자로 나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 하는 것 차원에서 새롭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 개혁의 문제에서 보면 그동안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밑바닥에는 그 일을 담당한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그 일을 미흡하게 했다거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그 부처의 의지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김상조 위원장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제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의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법의 문제 또 그 제도를 실천하는 기관들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지적되어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한국 사회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좋은 결과를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저희 정무위원회도 열심히 국회에서 뒷받침해서 좋은 한국 사회 경제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법 집행 체계 개혁 과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지금 아직 안 오셨습니다만 최은열 의원님실과 그다음에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의 감사를 드립니다. 원내에서 이제 그 민생 상황실이 28명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4개 팀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마무리를 하는 걸 앞두고 이런 공정거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그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 토론회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내용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과제가 더 많이 있겠죠. 이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하반기 국회,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사가 아침에 조찬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김상조 위원님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딱딱한 그런 기관이 요즘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됐고 또 위원장도 이렇게 국민 스타가 좀 된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원하는 마음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생상황실 하면서 국민권익위가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고 장관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인데 9년간 잠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깨워서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 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좌장 맡아주신 김남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먼저 나가시고요. 이제 여기 자리를 정돈해 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